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또 다시 망언을 했습니다. 독도는 역사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입니다. 해당 발언을 다루던 일본 생방송에서 도쿄대 교수가 충격적인 발언을 터뜨렸습니다. 독도가 문제가 아닙니다. 대마도가 한국으로 귀속될 수 있습니다. 실제 대마도 현지 주민들의 반응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어차피 곧 한국 땅 된다는데요. 일본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방송 직후 일본 인터넷은 마비됐고 해당 방송은 논란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과연 이 일본 교수는 왜 이런 폭탄 선언을 했을까요? 현재 한국이 조용히 장악해버린 섬 대마도. 그 놀라운 전말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일본이 절대 알리고 싶지 않았던 그 모든 반전을 공개합니다.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한번 눌러주시면 저희 코리아 공감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일본인으로서 피가 거꾸로 솟는 소식을 전해야겠습니다. 진행자가 펜을 꽉 쥐며 흥분해서 말했어요.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우리 고유 영토인 대마도까지 공식적으로 내놓으라고 요구했답니다.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또 이상한 기사를 진실인 양 떠드는군요. 스튜디오 분위기가 과열되는 걸 보며 준비해온 자료를 다시 한번 점검했죠. 저는 도쿄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소속 교수 카와사키 게니치입니다. 30년간 동아시아 외교 관계를 연구해왔습니다. 사실 오늘 이 방송에 출연한 이유는 일본이 지금 처한 절망적인 상황을 완전히 반전시킬 수 있는 완벽한 해결책을 공개하기 위해서였어요. 우리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께서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천명하시며 일본 국민의 억울한 마음을 대변해주고 계시는 이 시점에 말이죠. 진행자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정말 난세의 영웅 같은 분 아니십니까? 난세의 영웅이라니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중국한테 뺨 맞고 한국한테 화풀이 하는 게 영웅입니까?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죠. 차근차근 이 사람의 정신승리를 해부해 나가야 합니다. 진행자는 더욱 격양된 목소리로 계속했어요. 그런데 한국이 반성은커녕 대마도를 요구한다니요. 정말 뻔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정당한 영유권을 주장하는데 한국은 오히려 우리 땅까지 욕심내고 있어요. 스튜디오 안 스태프들도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죠. 다들 진행자의 말에 동조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전형적인 우익방송의 모습이었어요. 교수님, 한국 정부가 정말 공식 문서로 반환을 요구해온 게 사실입니까?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드디어 제 차례가 왔군요. 저는 차갑게 미소를 지으며 진행자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서 확신에 찬 빛이 번쩍이고 있었어요. 곧 그 확신이 산산조각 날 텐데 말이죠. 진행자님, 그 불타는 애국심은 높이 삽니다만 제발 그 삼류 주간지 좀 덮으시죠. 진행자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예상하지 못한 반격이었나 봅니다. 한국 정부는 바보가 아닙니다. 공식 문서로 대마도 내놔라고 떠들지 않아요. 하지만 한국은 지금 말보다 훨씬 소름 돋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행동이라뇨? 자위대가 눈을 부릅뜨고 있는데 뭘 한단 말입니까? 또 진행자가 여전히 자신만만하게 반박했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은 시끄럽게 떠들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사버리는 겁니다. 최근 일본 정부가 대마도 토지 소유 현황을 전수조사했죠? 네, 제가 아주 잘 알죠. 또 진행자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한국인들이 고작 1% 소유한 거에 일본 언론이 과민했다는 게 주요 의견이죠. 별거 아니라는 얘기 아닙니까? 네, 다들 안심하셨을 겁니다. 저는 냉소적으로 웃으며 책상 위의 자료를 만지작거렸죠. 하지만 그 1%라는 숫자가 일본을 망치는 착시라는 걸 아십니까? 진행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든다는 표정이었죠. 착시라니요?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1%면 1%지 무슨 착시입니까? 바로 이 순간을 기다렸어요. 저는 진행자의 자신만만한 표정을 보며 폭탄을 터뜨릴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현실을 모르는지 보여줄 차례였어요. 진행자님, 그 1%라는 숫자가 주는 착시 현상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등기부상의 한국 국적만 카운트하니까 1%죠. 진행자가 펜을 돌리며 말했어요. 그럼 뭡니까?
1%가 아니라는 겁니까? 한국인이나 한국 기업들이 매수하는 대마도 토지 거래가 최근 2년간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을 제외한 거래 건수 중 거래액이 큰 거래들의 특징을 보시면 놀라 자빠지실 겁니다. 저는 자료를 넘기며 계속했죠. 매수자의 80%가 법인이거든요. 중요한 건 해당 법인들의 등기 임원 명부를 보십시오.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진 대부분의 한국인 이름이 유독 많이 눈에 띕니다. 진행자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하지만 아직 포기하지 않았죠. 한국인이 자본 100% 대고 일본의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서 땅을 산 겁니다. 이런 검은 머리 외국인 기업들이 가진 땅까지 합치면 그 수치는 훨씬 더 치솟습니다. A 교수님, 100번 양보해서 한국계 일본 법인 땅까지 다 합친다 칩시다. 진행자가 여전히 여유만만하게 말했어요. 그래봤자 3%? 5%? 95%는 일본인 땅인데 뭐가 걱정입니까? 고작 그 정도 미미한 땅을 샀다고 해서 대마도의 주인이 바뀝니까? 바로 이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저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진행자님, 대마도 지도를 보셨습니까? 대마도 전체 면적의 90%는 산림입니다. 그래서요? 가파른 절벽, 우거진 숲 말입니다. 이거 개발도 못하고 사람도 못 사는 무의미한 땅입니다. 그럼 사람이 쓸 수 있는 땅은 고작 10%밖에 남지 않아요. 진행자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든다는 표정이었죠. 거기서 논밭, 도로 빼고 나면 진짜 땅이 얼마나 될까요? 항구 바로 앞 상업지구, 호텔 짓기 좋은 해변, 자위대 기지 옆 군사 요충지가 전부입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진행자를 바라봤어요. 그의 얼굴에서 자신감이 사라지는 게 보였죠. 문제는 한국인들이 가진 그 1%가 산속 오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이 핵심 요충지들을 한국인이 싹쓸이했다는 게 팩트입니다. 설마 요충지를요? 네. 지금 이즈하라 항구 근처 번화가를 가보십시오. 일본인이 식당을 하고 일본인이 기념품 가게를 하는데 매달 월세는 한국인 계좌로 보내고 있습니다. 진행자가 입을 벌렸어요. 처음으로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일본 땅에서 일본인이 장사하는데 건물주가 한국인인 상황입니다. 대마도의 경제적 심장은 이미 다 넘어갔다는 사실, 이게 고작 1%라며 웃을 일입니까?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어요. 카메라맨들도 숨소리를 죽이고 있었죠. 더 황당한 건 대마도 주민들 반응입니다. 일본 정부가 외국인 토지 매입 제한법을 만들려고 하니까 주민들이 결사반대에 나섰어요. 왜요? 도쿄는 우리 벌에서 굶어 죽게 생겼는데 한국인들이 와서 밥 사주고 땅 사줘서 살았다. 왜 우리 밥줄 끊냐는 겁니다. 저는 진행자가 아직도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진행자님, 대마도가 어떤 곳인지부터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이곳은 한국 부산에서 불과 49.5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국경의 섬입니다. 그야 당연히 알고 있죠. 일본 본토보다 한국이 더 가까운 곳이에요. 그래서 일본 안보상 군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요충지 중 하나입니다. 단순한 시골 섬이 아니라 육해공 자위대가 모두 주둔하는 일본의 군사적 최전방이죠. 저는 자료를 펼치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첫째, 대마도 남쪽 번화가인 이즈하라 근처에는 육상자위대 경비대가 있습니다. 약 350명 규모의 병력이 상주하면서 유사시 적군 상륙을 가장 먼저 방어하는 역할을 하죠. 그건 당연한 배치 아닙니까? 둘째, 대마도 허리 부분인 다케시키에는 해상자위대 기지가 있어요. 바로 이곳이 한국인 땅 매입 논란의 핵심 지역이었습니다. 진행자의 표정이 조금씩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이 해상자위대 기지 철조망 바로 옆에 있는 땅과 건물을 한국 자본이 매입해서 리조트로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기지 내부가 훤히 들여다보이는 위치라서 일본 의회와 언론에서 안보에 구멍이 뚫렸다며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중요토지 이용규제법을 만든 거 아닙니까? 셋째, 대마도 북쪽 끝 우니섬에는 항공자위대 레이더 기지가 있습니다. 작은 섬 전체가 기지예요. 거대한 레이더를 돌려서 한국, 중국, 러시아 군용기의 움직임을 24시간 감시하는 곳이죠.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진행자를 바라봤습니다. 한국에서 워낙 가까워서 망원경으로 보면 레이더 돔이 보일 정도입니다. 이런 군사 최전방에서 한국인들이 핵심 요충지를 차지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하지만 법으로 막았으니까. 막았다고요? 그게 진짜 막혔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한국인들은 법이 생기기 전에 이미 핵심 땅들을 다 사놨어요. 그리고 지금도 일본 법인을 통해서 계속 사고 있습니다. 저는 진행자가 여전히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더 강력한 팩트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그가 찬양하는 다카이치 총리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차례였어요. 진행자님, 그런데 이런 상황에 우리 총리는 정말 강단 있게 대응하고 계시나요? 당연하죠. 총리 지지율이 무려 70%입니다. 또 진행자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총리께서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고 재차 천명하시면서 한국의 기세를 꺾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대만 유사시는 일본의 위기라며 중국에게도 할 말을 하는 강단 있는 분입니다. 저는 비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할 말을 했다고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진짜 일본의 존립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지난 12월 6일 오키나와 인근 상공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중국기가 좀 도발했겠죠. 늘 있는 일 아닙니까? 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저는 자료를 펼치며 말했죠. 중국 전투기가 자위대 전투기를 향해 화기 관제 레이더를 조준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버튼만 누르면 격추시킨다는 공격 태세였어요. 진행자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오키나와 앞바다가 언제든 불바다가 될 수 있다는 명백한 살인 예고장이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센카쿠 영해에는 중국 군경 함정 100척이 동시에 몰려와서 바다를 뒤덮었어요. 그럼 당연히 강력 대응했겠죠. 또 진행자가 여전히 자신만만하게 말했어요. 우리 미사일 부대를 전진 배치하고 중국을 겨눴습니다. 이게 바로 총리의 결단력 아닙니까? 저는 손바닥으로 이마를 짚으며 말했습니다. 진행자님, 소설 쓰지 마십시오. 그 미사일 배치는 1년 전부터 예정된 계획을 그냥 실행한 겁니다. 총리의 진짜 대응은 아주 졸렬한 화재 전환이었어요. 화재 전환이라뇨? 중국한테 뺨을 맞으니까 갑자기 고개를 돌려서 가만히 있던 한국에게 소리를 지른 겁니다. 독도는 일본 땅이다라고 재차 발언했죠.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저는 진행자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나 중국 무서워. 중국이랑 싸우는 거 아니야. 봐봐. 난 지금 만만한 한국이랑 싸우고 있잖아 라고 딴청을 피우는 겁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눈앞에 거구인 중국에게 맞을 상황이 되자 갑자기 옆 사람인 한국을 때리면서 전 이 사람과 싸우는 중입니다 라고 광고하는 꼴이에요. 그건 너무 심한 해석 아닙니까? 자신의 정치적 실수를 덮기 위해 한국을 총알바지 방패로 쓰고 있는 겁니다. 더 부끄러운 건 한국과 중국 모두 이 얄팍한 수를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비겁한 쇼의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지 보여줄 차례였거든요. 얄팍한 수라니요. 또 진행자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고도의 외교 전략입니다. 중국도 일본을 함부로 못합니다. 우리가 굽히지 않으니 중국도 조용해지지 않았습니까? 저는 손에 든 자료를 흔들며 웃었어요. 조용해져요? 지금 중국 CCTV, 인민일보 보셨습니까? 10분에 한 번씩 일본의 모든 것을 뺏겠다. 일본에는 절대 가지 말라는 뉴스가 도배되고 있습니다. 그건 그냥 선전 아닙니까? 중국은 일본을 사실상 적국으로 규정했습니다. 총리가 딴청 피우는 사이에 중국은 군사 도발을 넘어 일본의 숨통을 끊을 버튼을 눌렀어요. 진행자의 얼굴에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경제 보복입니다. 경제 보복이요? 또 진행자가 자신만만하게 말했어요. 우리는 세계 최고의 제조업 강국입니다. 토요타, 파나소닉, 소니 이런 글로벌 기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중국이 안 사주면 다른 데 팔면 그만입니다. 저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어요. 파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만드는 게 문제입니다. 중국은 2023년 12월부터 흑연 수출을 통제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최근 중일 갈등으로 대일 표적 통제 카드로 일본에만 흑연 수출 허가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흑연이요? 배터리 핵심 원료죠.
이거 없으면 토요타 전기차, 파나소닉 배터리는 내일 당장 고철 덩어리가 됩니다. 일본의 흑연 의존도는 90%인데 비축량은 고작 1개월치입니다. 진행자의 동공이 흔들렸어요. 저는 더 냉혹한 현실을 들이밀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중국의 진짜 보복이 무엇인지 보여줄 차례였어요. 화재 전환이라니요? 또 진행자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고도의 외교 전략입니다. 중국도 일본을 함부로 못합니다. 우리가 굽히지 않으니 중국도 조용해지지 않았습니까? 저는 손에 든 자료를 흔들며 웃었어요. 조용해져요? 지금 중국 CCTV, 인민일보 보셨습니까? 10분에 한 번씩 일본의 모든 것을 뺏겠다. 일본에는 절대 가지 말라는 뉴스가 도배되고 있습니다. 그건 그냥 선전 아닙니까? 중국은 일본을 사실상 적국으로 규정했습니다. 총리가 딴청 피우는 사이에 중국은 군사 도발을 넘어 일본의 숨통을 끊을 버튼을 눌렀어요. 진행자의 얼굴에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경제 보복입니다. 경제 보복이요? 또 진행자가 자신만만하게 말했어요. 우리는 세계 최고의 제조업 강국입니다. 토요타, 파나소닉, 소니 이런 글로벌 기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중국이 안 사주면 다른 데 팔면 그만입니다. 저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어요. 파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만드는 게 문제입니다. 중국은 2023년 12월부터 흑연 수출을 통제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최근 중일 갈등으로 대일 표적 통제 카드로 일본에만 흑연 수출 허가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흑연이요? 배터리 핵심 원료죠. 이거 없으면 토요타 전기차, 파나소닉 배터리는 내일 당장 고철 덩어리가 됩니다. 일본의 흑연 의존도는 90%인데 비축량은 고작 1개월치입니다. 진행자의 동공이 흔들렸어요. 여기다 히토류까지 추가 통제가 된다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은 끝없이 이어질 겁니다. 진행자가 목소리를 떨며 물었어요. 그럼 공장이 정말 멈춘다는 겁니까? 진행자의 목소리에 불안감이 섞였어요. 이미 멈춰가고 있습니다. 저는 자료를 넘기며 말했죠. 지난달 도요타 이바라키 공장에서 전기차 생산 라인이 3일간 중단됐어요. 표면적으론 정기점검이라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흑연 부족 때문입니다. 3일간이나요? 그런 큰 일이 있었는데 왜 언론에서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도요타가 언론사들에게 보도 자제를 요청했거든요. 주가 폭락을 우려해서 말이죠. 하지만 공장 내부 직원들은 다 알고 있어요. 생산 라인이 멈춘 진짜 이유를 말입니다. 진행자가 당황하며 물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3일 후에 다시 가동됐다는 건 뭔가 해결책을 찾았다는 거 아닙니까? 망하기 직전에 일본 대기업 임원들이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저는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어요. 바로 한국의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한국에요? 정말 한국에 갔다고요? 네, 한국입니다. 지난주 도요타 구매 담당 전무와 소재 기획팀 직원 4명이 긴급히 한국행 항공편을 탔어요. 그 이유는 중국의 흑연 통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하더군요. 진행자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바로 도와줬습니까? 경쟁국인 일본 기업을 말이에요. 포스코 케미칼을 비롯한 한국 기업들과 긴밀하게 접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의 반응은 그리 호의적이지 않더군요. 호의적이지 않다고요? 한국 기업들도 비즈니스를 하는 거니까 조건부로 협력하겠다는 입장이에요. 그냥 도와주는 게 아니라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진행자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어떤 조건들인가요? 구체적인 내용은 기업 기밀이라 공개할 수 없지만 일본 기업들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수준이라고 들었어요. 그동안 한일 관계가 좋지 않았던 영향도 있을 겁니다. 저는 자료를 넘기며 계속했죠. 한국은 이미 5년 전부터 공급망 다변화를 끝내서 중국 없이도 잘 살거든요. 호주, 인도, 아프리카까지 흑연 공급처를 확보해놨어요. 우리가 방송에서 한국을 비판할 때 우리 기업들은 한국 회의실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정말 그런 일이 도요타뿐만 아니에요. 파나소닉, 소니, 미쓰비시 등 주요 기업들이 모두 한국과의 협력을 모색하고 있어요. 생존이 걸린 문제거든요.
스튜디오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어요. 카메라맨들까지도 숨소리를 죽이고 있었죠. 저는 진행자가 완전히 당황한 모습을 보며 더 충격적인 사실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대마도 주민들의 진짜 속마음을 보여줄 차례였어요. 더 황당한 건 기업들만 한국을 찾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대마도 주민들은 더해요. 대마도 주민들이요? 일본 정부가 외국인 토지 매입 제한법을 만들려고 하니까 주민들이 결사 반대에 나섰습니다. 진행자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왜 반대합니까? 당연히 환영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외국인들이 우리 땅을 사는 걸 막아주겠다는데 말이에요. 그게 애국이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진행자가 더욱 의아해하며 계속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일본 국민이라면 일본 땅을 지키려는 정부 정책을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더구나 대마도는 국경 지역인데요. 저는 씁쓸하게 웃으며 자료를 펼쳤습니다. 도쿄가 우릴 버려서 굶어 죽게 생겼는데 한국인들이 와서 밥 사주고 땅 사줘서 살았다. 왜 우리 밥줄 끊냐는 겁니다. 정말 그런 말을 했나요? 일본 국민이 정말로 그런 말을요? 진행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일본 정부보다 한국인을 더 좋아한다는 겁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작년 11월 대마도 이즈하라 시청에서 주민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외국인 토지 매입 제한법 설명회였죠. 그런데 주민 200여 명이 몰려와서 항해 시위를 했어요. 항해 시위를요? 정부 정책에 대해서요? 네, 맞습니다. 주민들이 플래카드를 들고 나와서 소리쳤어요. 한국인이 땅을 사는 게 뭐가 잘못됐냐? 일본 정부는 우리를 도와준 적이 있냐? 오히려 한국인들이 우리 경제를 살렸다고 말이죠. 진행자가 입을 벌렸어요. 정말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제가 뉴스에서 본 적이 없는데요. 일본 주요 언론에서는 거의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내용이어서 국민들에게 알리기 곤란했거든요. 하지만 지역 언론과 SNS를 통해서는 생생한 현장 영상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진행자의 입이 벌어졌어요. 대마도 경제의 실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기이한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대마도 가게에 가서 거스름 돈을 받으면 지폐들이 하나같이 빳빳한 신권뿐이라는 겁니다. 신권이요? 시골 썸마을인데 헌돈이 돌아야 정상 아닌가요? 대마도에서 도는 현금의 대부분이 한국 관광객들이 은행에서 갓 환전해온 깨끗한 엔화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대마도 인구는 3만 명도 안 되는데 한국인 관광객은 그 14배인 41만 명이 밀려옵니다. 그러니 대마도의 식당이나 마트 사장님들 입장에선 금고에 쌓이는 돈이 전부 한국 사람이 주고 간 따끈따끈한 새 돈일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수치를 통해 대마도 경제를 보면 이해가 됩니다. 작년 기준 대마도를 찾는 외국 관광객의 89%가 한국인이었어요. 한국인 관광객이 한 해에 쓰는 돈이 120억 엔입니다. 대마도 상권 경제의 70%를 차지하죠. 그렇게 많이요? 반면 일본 본토에서 대마도를 찾는 관광객은 연간 2만 명도 안 됩니다. 후쿠오카에서도 2시간 30분이나 걸리는 외딴 섬에 누가 갑니까? 부산에서 대마도까지는 배로 1시간이에요. 거리상으로도 한국이 훨씬 가깝죠. 저는 더 구체적인 사례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대마도 상점가를 걸어보세요. 한국어 간판이 일본어 간판보다 많습니다. 식당 메뉴도 한국어가 먼저 적혀 있고 가격도 원화로 표시된 곳이 대부분이에요. 그 정도입니까? 대마도 상점가 사장들을 인터뷰해보면 모두 같은 말을 합니다. 한국 관광객 상대하니까 장사가 되는데 일본인만 상대해서는 문 닫아야 한다고요. 진행자가 충격을 받은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주민들이 완전히 한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겁니까? 의존이 아니라 완전히 종속됐어요. 대마도 최대 호텔은 한국 자본이 인수했습니다. 직원 90%가 한국어를 구사하고 메뉴도 한국어가 먼저 나와 있어요. 심지어 조식 메뉴도 김치찌개, 불고기가 메인이고 일본 된장국은 사이드 메뉴예요. 진행자가 말문이 막혔어요. 심지어 대마도 택시 기사들도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일부 택시 회사에서 한국어 교육을 의무화했거든요. 한국 관광객이 없으면 수입이 반으로 줄어들어요. 정말 그런가요? 대마도 히타카츠 항구에 가보세요. 한국 부산항에서 오는 페리가 하루에 4차례 들어옵니다.
배에서 내리는 승객의 95%가 한국인이에요. 그 사람들이 쓰는 돈으로 대마도가 굴러갑니다. 저는 가장 충격적인 사실을 준비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한국인 토지 매입을 막겠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발끈한 겁니다. 생계가 걸린 문제거든요. 안방의 민심이 이미 도쿄를 버리고 서울을 택했다는 말씀이군요. 맞습니다. 총리가 독도라는 허상을 쫓으며 쇼를 하는 동안 대마도라는 현실은 한국 등기부로 넘어가고 주민들의 마음도 한국으로 넘어간 겁니다. 저는 진행자가 완전히 절망에 빠진 모습을 보며 이제 일본의 진짜 현실을 직시시킬 마지막 순간이 왔다고 느꼈습니다. 진행자가 말문이 막혀 목소리가 작아지며 물었어요. 그럼 교수님, 총리의 그 높은 지지율과 강력한 발언들이 결국은 아무 소용 없었다는 겁니까? 중국에겐 찍소리 못하고 한국에겐 안방을 내주고 말입니까? 저는 전곡을 찌르며 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지지율 70%? 그건 마취제일 뿐입니다. 진행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현실은 오키나와 앞바다에 중국 미사일이 겨눠져 있고 대마도 상권은 한국이 장악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국민들은 총리의 독도 발언에 박수를 치고 있어요. 하지만 국민 여론이 현실을 바꿔주나요? 중국 전투기가 우리 영공을 위협할 때 여론조사 수치가 막아줍니까? 저는 자료를 넘기며 계속했죠. 다카이치 총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중국과 정면 충돌을 피하려고 필사적입니다. 겉으론 강경하게 말하지만 실제로는 중국 대사관의 뒷줄 대화를 요청하고 있어요. 뒷줄이요? 진행자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뒷줄입니다. 공식 외교 채널이 아닌 비공식적인 접촉 통로 말이에요. 지난달부터 일본 외무성이 베이징 주재 일본 대사관을 통해 중국 측에 비공식 면담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정말입니까? 그런 사실이 확인됐나요? 외교가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에요.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가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과 비공식 만남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렸고요. 진행자가 더욱 당황해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총리는 연일 중국을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만 문제에 개입하겠다고 공언하고 독도 영유권까지 재차 주장하면서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중 플레이입니다. 공식적으로는 강경 발언을 하면서도 비공식적으로는 오해를 풀겠다고 사과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 총리의 진짜 모습입니다. 저는 더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할 준비를 했어요. 실제로 지난주 일본 정부가 중국 측에 전달한 비공식 메시지를 보면 총리의 발언은 국내 정치용이었다는 해명까지 들어 있었어요. 국내 정치용이라고요? 지지율 관리를 위한 퍼포먼스였다는 뜻이죠. 중국을 자극할 의도는 없었다고 변명하고 있는 겁니다. 진행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총리가 국민들에게는 강경하게 말하면서 뒤로는 중국에게 고개를 숙이고 있다는 겁니까? 더 한심한 건 중국 측 반응이에요. 일본의 비공식 접촉 요청을 아예 무시하고 있습니다. 연락조차 받지 않고 있어요. 무시요? 중국은 일본을 상대할 가치도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공개적으로는 강경하게 나오면서 뒤로는 꼬리를 내리는 일본의 이중적 태도에 완전히 실망한 거죠. 저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준비했어요. 심지어 일본이 중국 측에 제안한 조건들을 보면 정말 한심합니다. 총리의 향후 발언을 자제하겠다. 대만 문제 개입 발언을 철회하겠다. 이런 식의 굴욕적인 제안들을 했어요. 그런 제안을 했는데도 중국이 응답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비공식 브리핑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일본은 말과 행동이 다른 나라라고 믿을 수 없다고 했어요. 진행자가 말문이 막혔어요. 결국 다카이치 총리의 강경 발언은 국내용 쇼에 불과했고 정작 중국과의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다는 겁니다. 국민들에게는 강한 일본을 연출하면서 실제로는 중국에게 무시당하는 초라한 모습이에요. 진행자가 충격을 받은 표정을 지었어요. 더 한심한 건 한국에 대한 태도입니다. 한국은 우리와 정면으로 싸우지도 않아요. 그냥 조용히 실속을 챙기고 있을 뿐이죠. 실속이라뇨? 대마도 땅을 사들이고 우리 기업들이 원료를 구걸하러 올 때 조건부로 도와주고 관광객들로 대마도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있어요. 싸우지 않고도 이기고 있는 겁니다. 저는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일본 국민 여러분, 중국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만만한 이웃나라, 멱살이나 잡는 리더십으로는 일본의 존립 위기를 절대 막을 수 없습니다. 스튜디오가 정적에 휩싸였어요. 지금이라도 인정해야 합니다. 독도라는 환각에서 깨어나지 않으면 언젠가는 대마도 입국 심사대에서 한국 직원에게 여권을 보여줘야 할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진행자가 입술을 떨었어요. 저는 진행자가 마지막 희망마저 포기하려는 모습을 보며 이제 정말 마지막 카드를 꺼낼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진행자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중국은 칼을 겨누고 있고 한국은 경제를 잠식하고 있고 그렇다면 일본이 살 길은 도대체 뭡니까? 뭔가 비책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잠시 침묵을 지키며 진행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미소를 지었어요. 사실 제가 이 방송에 출연한 건 우리 일본이 처한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할 완벽한 비책이 저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진행자의 눈이 번쩍 뜨였어요. 정말입니까? 교수님께 해결책이 있다는 겁니까? 네,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해결책은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매우 어려운 내용일 겁니다. 진행자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어요. 어떤 내용이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런데 무슨 자존심을 챙기겠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자료를 정리하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일본이 살 길은 단 하나입니다. 강대국 흉내를 그만두는 겁니다. 강대국 흉내요? 우리가 여전히 동아시아의 맹주라고 착각하는 것, 중국과 맞서 싸울 수 있다고 믿는 것, 한국을 아래로 보는 것, 이 모든 게 흉내예요. 진행자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대신 우리는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동아시아의 스위스가 되어야 해요. 중립을 지키면서 조용히 잘 사는 나라 말입니다. 스위스요? 스위스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같은 강대국들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며 번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중국과 한국 사이에서 그런 역할을 해야 해요.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진행자의 반응을 살펴봤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희망과 의문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독도와 같은 분쟁 문제부터 포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과 중국에게 공식 사과를 해야 해요. 진행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진행자의 얼굴을 보며 이제 정말 마지막 진실을 털어놓을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밤 이 방송이 일본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어깨를 짓눌렀어요. 교수님, 그럼 정말 사과를 해야 한다는 겁니까? 우리가 한국과 중국에게요? 진행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마지막 희망을 붙잡으려는 절박함과 동시에 현실을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거부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자존심을 지키려다가 나라를 잃을 수는 없잖아요. 저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 말을 하는 것도 일본인으로서 가슴이 아팠지만 진실을 외면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교수님, 그게 말처럼 쉽습니까? 수십 년간 우리가 주장해온 입장을 하루아침에 바꾼다는 게요. 독도 문제, 야스쿠니 신사 문제까지 역사의 모든 걸 다시 검토하라는 겁니까? 진행자가 마지막 저항을 시도했어요. 그의 얼굴에는 혼란과 절망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독일을 보십시오. 2차 대전 후 철저히 반성하고 사과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유럽연합의 리더가 되었어요. 일본도 그런 길을 걸어야 합니다. 독일과 우리가 같은 상황입니까? 독일은 명백한 전쟁 범죄를 저질렀지만 우리는 그와는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도 전쟁 피해국이었는데 진행자가 여전히 현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사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한국이 우리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독일의 빌리 브란트 총리가 1970년 바르샤바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한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그 한 번의 진정한 사과가 독일과 유럽의 미래를 바꿨어요. 독일은 그 후 유럽에서 가장 신뢰받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냉전 시대의 유럽과 지금의 동아시아는 상황이 다르다고 원칙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진정한 사과와 화해, 그것만이 평화로 가는 길입니다. 저는 진행자의 마지막 희망마저 꺾어야 했어요.
하지만 국민들이 받아들일까요? 지지율 70%의 다카이치 총리가 갑자기 사과한다고 하면 정치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우익 세력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받아들여야 해요. 아니면 정말 끝장입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습니다. 정치적 계산보다 국가의 생존이 우선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총리 개인의 지지율보다 일본의 미래가 더 중요하지 않나요? 국민들의 일시적인 반발보다 다음 세대의 생존이 더 절실한 문제 아닙니까? 진행자가 고개를 떨구며 말했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온 모든 가치가 틀렸다는 겁니까? 우리 조상들이 지켜온 자존심도 대동아 공영권의 이상도 모든 게 헛된 꿈이었다는 건가요? 꿈이 나쁜 게 아니에요. 하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꿈은 독이 됩니다. 저는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마지막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일본 국민 여러분, 선택의 시간입니다. 허상 속에서 외면하며 멸망할 것인가, 아니면 현실을 인정하고 새로운 출발을 할 것인가. 중국은 이미 우리보다 10배 큰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한국도 우리를 추월할 기세예요. 이제 우리는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려 하지 말고 그들과 손잡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시청자들에게 직접 호소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떤 일본을 물려주시겠습니까? 과거의 영광에 매달려 고립된 나라를 물려주시겠습니까? 아니면 겸손하지만 평화로운 나라를 물려주시겠습니까? 진행자가 다시 질문을 던졌어요. 그럼 정말 다카이치 총리는 완전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겁니까? 국민들이 지지하는 강경 노선이 모두 틀렸다는 건가요? 그럼 우리가 지지해온 정치인들도 우리의 선택도 모두 잘못되었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다카이치 총리 개인을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총리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겠죠. 하지만 현재 일본이 택하고 있는 방향은 파멸로 향하고 있습니다. 저는 더욱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10년 후 일본은 동아시아의 북한이 될 겁니다. 고립되고 가난하고 아무도 상대해주지 않는 나라 말입니다. 북한과 같다고요? 그건 너무 심한 표현 아닙니까? 네, 북한처럼 현실을 외면하는 나라가 될 수도 있어요. 핵무기는 없지만 경제적으로 완전히 고립된 채 혼자서 과거의 꿈을 꾸는 나라. 주변국들이 발전하는 동안 홀로 정체되어 있는 나라 말입니다. 저는 천천히 자료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겸손해진다면 일본은 동아시아의 덴마크나 네덜란드 같은 존경받는 중간 국가가 될 수 있어요. 덴마크나 네덜란드요? 네, 작지만 품격 있고 기술력 있고 문화적으로 성숙한 나라. 군사력으로 위협하지 않고도 세계에서 존경받는 나라. 그것이 새로운 일본의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진행자가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착각 속에서 살아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대국 일본이라는 환상에 빠져서 현실을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인정하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현실을 받아들이는 용기가 있어야 변화도 가능해요. 스튜디오가 깊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진행자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스태프들도 숨죽이며 제 말을 듣고 있었어요. 카메라맨의 손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습니다. 변화는 고통스럽지만 변화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자존심을 지키려다가 모든 것을 잃을 수는 없어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저는 찻잔을 내려놓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밤 방송을 본 일본 국민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것이 일본의 운명을 좌우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스튜디오를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문득 생각했어요. 오늘 밤 일본 전역에서 가족들이 이 방송을 보고 어떤 대화를 나누게 될까? 아버지와 아들이, 할아버지와 손자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격렬하게 토론하게 될까? 아니면 모두가 침묵 속에서 각자의 생각에 잠기게 될까? 엘리베이터 안에서 내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문자 메시지가 폭탄처럼 쏟아지고 있었죠. 첫 번째 문자는 제 대학 동료였어요. 미쳤어? 당신 경력 끝났어. 두 번째는 제 어머니셨어요. 아들아, 괜찮니? 뉴스 보고 깜짝 놀랐다. 세 번째는 모르는 번호였어요. 선생님 덕분에 눈이 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로비에 나오자 경비원 아저씨가 저를 빤히 쳐다보시더군요. 텔레비전에서 제 얼굴을 봤나 보네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다 아저씨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교수님, 용기 있는 말씀하셨네요. 밖으로 나오니 차가운 12월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도쿄 거리는 여전히 화려한 네온사인으로 가득했지만 뭔가 달라 보였어요. 마치 거대한 무대 세트처럼 허상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면서 문득 아버지가 떠올랐어요. 전쟁을 겪으신 분이었죠. 살아계셨다면 오늘 제 방송을 보시고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아들아, 네가 옳다. 우리가 너무 오래 꿈속에 살았구나라고 하셨을까? 아니면 배신자라고 하셨을까?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자 아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보, 정말 괜찮을까요? 저는 아내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누군가는 말해야 했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쿄의 불빛들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지만 내일부터는 모든 게 달라질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고 느꼈습니다. 작은 방송 하나가 거대한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는 희망과 동시에 제 인생도 돌이킬 수 없이 바뀌었다는 현실감과 함께 말이에요.